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직접 찾아보기 귀찮은 분들을 위한 2023년 2월호 상반기 화학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고대 이집트 미이라와 관련된 비밀이 새롭게 밝혀졌다는 소식입니다. 미이라는 고대 이집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적인 대상이었습니다. 여러 의식을 거쳐 70일가량의 작업이 필요했고 어떤 원리와 물질이 혼합되어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었습니다. 남겨진 미이라를 분석해 최대한 추측해왔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확실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카이로 남쪽의 사카라라는 도시에 고대 이집트 작업장, 발굴장에서 내용물이나 사용법에 대한 라벨이 붙은 항아리들이 여럿 발견되었고 항아리 속 잔류물들을 화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대략적인 미이라 제작 과정과 사용된 물질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미이라 자체를 분석해서 송진이나 역청과 같은 몇몇 방부 처리 물질을 확인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작업장의 항아리들에 담긴 물질을 처음으로 직접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미량의 지방, 밀랍, 식물성 기름, 역청과 수지를 혼합해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이라의 제작은 이전부터 알려진 대로 자연 상태의 탄산소듐과 탄산수소 소듐의 혼합염인 나트론에담과 세균에 의한 부패와 분해를 차단하고 여러 처리를 시작합니다. 나트론 처리 이후 작업에 쓰이는 물질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발굴된 항아리의 라벨에는 안티우나 세페트라는 명칭이 쓰여있기도 했고 그의 향을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나 머리의 처리, 3일차의 피부의 처리와 같은 자세한 사용법이 쓰여있기도 했습니다. 과학의 범위를 넘어서 이번 발견은 고대 이집트 문헌의 해석을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안티우는 이집트 자료에 수천 번 등장하며 감람과 나무 수지인 모략을 의미한다 생각했지만 삼나무, 노간주나무, 사이프러스와 동물성 지방의 혼합물임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또한 7가지 신성한 기름 중 하나로 문서들에서 묘사되는 세페트는 식물성 첨가물이 함유된 방향성 지방족 물질임이 밝혀졌습니다. 물질은 원자들의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화학 결합을 만들고 끊는 것은 가장 중요한 화학 반응의 과정입니다. 특히 탄소는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을 만들 수 있어 다양한 물질을 구성할 수 있죠. 하지만 무엇이든 한 번의 작업으로 모든 조립을 완료할 수 없듯 탄소의 내결합도 가능한 순서를 따라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최근 한 번에 탄소의 내결합을 만드는 화학 반응이 발견되었습니다. 탄소는 최대 8개의 전자를 주위 원자들과 공유하며 가장 안정한 형태를 갖습니다. 당연히 전자가 7개, 6개, 5개로 점차 줄어들수록 불안정한 형태가 됩니다. 한 번에 4개의 결합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전에 발견된 적 없던 4개의 전자를 갖는 매우 불안정한 형태로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연구진은 질소가 포함된 고리 형태의 카벤이라는 물질을 이용해 화학 반응을 성공했습니다. 사실 연구진도 예상한 것은 아니었고 다른 실험을 하던 중 발견되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결과는 그림처럼 하나의 탄소가 처음의 결합을 모두 버리고 4개의 단일 결합을 갖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결합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떤 중요성이 있을지는 다음 예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예시는 아니지만 화학 합성은 이처럼 시작 물질에서 단계를 거쳐 최종 목적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짧게는 한 번의 반응이 되겠지만 수십 번의 과정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한 번의 단계를 거칠 때마다 화학 반응을 진행하고 불순물을 분리 및 정제하고 생성물을 분리하는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시간과 노력도 매우 많이 투입되고 사용되는 물질도 끝없이 늘어 비용도 증가합니다. 무엇보다 퍼센트로 쓰여 있는 것처럼 반응의 수득률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복리 이자로 사채빚이 늘어나듯 끝없이 손실이 발생합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결합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은 수많은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목적지로 직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발견된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발견된 반응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와 다른 많은 반응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첫 발견이 이번에 이루어진 것이니 대단히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2022년 화학뉴스 총정리로 새로운 물의 형태가 발견되었다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얼음의 형태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중밀도 얼음이라 불리는 종류입니다. 이름 그대로 얼음의 밀도가 이제껏 발견된 경우들의 중간 정도인 특이한 물질입니다. 실제로 얼음은 물 분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껏 17종 이상의 형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밀도와 형태를 기준으로 특별한 것들만 이야기해보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얼음이라 말하는 물에 떠다니는 얼음은 육각형 모양의 결정 구조를 갖는
결정성 얼음입니다. 결정성이 없는 비정질 혹은 무정형의 얼음이 희귀한 편인데 저밀도 무정형 얼음은 영하 150도 정도에서 매끄러운 금속 표면에 수증기가 달라붙으며 만들어집니다. 이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 흔할 것으로 예상되며 밀도는 0.94g/세제곱센티미터여서 물에 뜨게 됩니다. 고밀도 무정형 얼음은 영하 130도에서 일반적인 얼음을 압축해서 만들며 밀도가 1.17g/세제곱센티미터여서 물에 가라앉습니다. 초고밀도 무정형 얼음은 고밀도 무정형 얼음이 영하 110도 정도로 따뜻한 조건에 놓이면 밀도가 1.26 정도로 더 높아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중밀도 무정형 얼음이 이번에 처음 발견된 것이죠. 연구진은 생각보다 간단한 방식으로 중밀도 무정형 얼음을 만들었습니다. 영하 196도에서 금속 구슬이 마구 움직이고 부딪히며 분쇄하는 기법인 볼 밀링으로 얼음을 파쇄해서 말이죠. 결과는 밀도 1.06g/세제곱센티미터의 중밀도 무정형 얼음이 탄생했습니다. 물과 거의 비슷한 밀도를 가져 물에서 빙빙 돌고 섞여 있을 수 있는데 물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심하게 파괴된 얼음이 물과 밀도가 같아진 것일지도 모르죠. 중밀도 무정형 얼음은 온도가 조금 오르면 일반적인 얼음처럼 다시금 결정을 만드는데 이때 꽤나 많은 열이 발생합니다. 목성과 같은 거대 가스 행성의 얼음 위성 내부에 중밀도 무정형 얼음이 다량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얼음의 구조 변화로부터 열의 발생이나 에너지 방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연구진은 하단의 링크 주소 논문의 참고 자료에서 실제 제작 영상과 더불어 볼 밀링을 통해 형성되는 원리를 계산화학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액체 질소 환경에서 얼음을 볼 밀링하고 냉각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얼음이 파쇄되고 구조가 변형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점차 결정성을 잃고 무정형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지구상에서 실제로 사용될 경우는 특별히 없겠지만 다른 무정형 얼음들과 같이 우주와 천체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선택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술과 화학의 가장 유명한 교차점은 바로 빛과 그림자의 화가 렘브란트의 명화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작품명보다 야경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작품이 실제로는 밤을 그리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화학으로 드러났었죠. 렘브란트가 사용했던 뼈를 이용해 만든 화구인 골탄 속에 칼슘 성분을 추적한 결과 새카맣게 칠해져 있던 그림 속에 배경 스케치들이 숨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림 보관의 문제로 당시 사용되었던 납 물감에 황이 달라붙어 검게 변색되어 야경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는 잡담에 관심이 많은 화학자라면 누구나 아는 유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또 다른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고성능의 싱크로트론 마이크로 X선 분석으로 그림 파편을 분석했을 때 포름산납이라는 물질이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물질 자체가 특이할 것은 없지만 역사적인 명화 속에서 발견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빠르게 기화하거나 분해되어 사라지는 물질이어서 작품 속에 남아있지 않아 일반적인 분석으로는 알 수 없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단순한 하나의 물질 발견은 의외로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른 많은 당시의 화가들처럼 렘브란트는 일산화납을 의미하는 리사지를 함유한 유기용매, 곧 아마시유를 이용해서 건조제 특성을 향상시켰을 것이라 가정하고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추정하게 됩니다. 포름산 납이 발견되었다고 작품의 가치가 변하거나 역사적으로 큰 수정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술 작품에 대한 분석은 과거 사용했던 물질과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역사 속 안료의 반응성과 유산을 보존하는 방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학으로 예술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은 흥미롭죠. 전자기기 없는 현대 사회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기기의 크기가 갈수록 작아지고 형태나 방식도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크기와 무게가 작아질 수 있는 것은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의 성능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건전지나 차량용 배터리, 동전 모양의 배터리 등 무엇을 봐도 마음대로 휘어지거나 접히는 배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손목에 장착하는 스마트워치나 여러 접이식 제품들도 단단하고 평평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만 봐도 아직 유연성을 줄 수 없는 부품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액체 금속을 이용한 휘어지고 늘어나는 배터리가 탄생했습니다. 점차 휘어지고 늘어나는 전자기기가 늘어나고 있지만 간단히 제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연 신축성 소재는 유연성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로 인해 기체 투과성이 높습니다. 단단한 금속판이라면 기체가 투과하지 못하게 견고하게 제조할 수 있지만 휘어지지 못합니다. 유연성 재료는 휘어질 수 있지만 전자장치를 산소나 습기로부터 완벽히 보호하기 어려워 성능이 빠르게 저하됩니다. 그리고 연구진이 제안한 방식으로 갈륨 등을 이용한 액체 금속으로 제작할 경우 산소와 물을 완벽히 차단하며 유연성마저 얻을 수 있습니다. 당겼을 때도 문제없고 완벽한 기체 차단이 이루어지면서 말이죠.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전자기기 분야의 규모와 빠른 성장을 봤을 때 어느 순간 실용화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모든 부위가 유연한 전자제품이 보인다면 이제는 배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일지 관심 갖고 살펴봐도 재밌겠습니다. 단 한 방울의 피로 수많은 건강검진과 분석을 완료할 수 있다면 편리하겠죠. 하지만 이 매력적인 분야는 더 이상 아무도 쉽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예전 테라노스라는 회사가 혈액 신속 질병 검사가 가능하다며 허위 기술을 발표해 거대한 사기 스캔들이 발생했었기 때문이죠. 조심스럽지만 이번에는 정말 성공했습니다. 물론 테라노스가 주장했던 대로 순식간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진은 약 10 마이크로미터의 혈액만으로 2000개에 달하는 마커에 대한 분석을 성공했습니다. 보통 맺혀서 아래로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가 50 마이크로리터 정도니 분석에 필요한 혈액의 양은 5분의 1 방울뿐이 되지 않습니다. 양은 적지만 분석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질량 분석을 이용해 실질적인 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완료하는데 하루가 소요됩니다. 얼핏 들으면 오래 걸리는 듯 싶지만 일반적인 PCR 검사를 해도 하루 정도는 소요되니 짧은 시간에 엄청난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옳겠습니다. 아주 대략적으로만 보자면 탄수화물, 지질 아미노산의 종류와 양 등을 분석할 수 있고 당뇨 등에 관련된 인슐린 분비량도 확인 가능합니다. 염증 반응이나 기타 특이적인 반응들이 어느 수준인지도 확인할 수 있죠. 보통 받는 건강검진의 혈액 검사보다 더 자세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건강 상태와 운동량, 식사량, 수면 시간 등에 의해 변화하는 요소들을 확인해 건강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되는 장비나 기술로 인해 혈당 검사하듯이 개인이 집에서 하기에는 현재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충분히 사용 가능한 수준의 혈액 검사가 보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월 상반기 화학 뉴스였습니다.